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문학 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의 역사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서울시나 또는 군무원 그리고 국회직 등 이런 특수 직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식국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국가 어떤 정형화된 시험, 그러니까 지방직이나 국가직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별로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시기별로 중요한 특징들을 캐치프레이즈 형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그 팜노라마처럼 역사의 어떤 과정으로 쭉 인식해 두시면 훨씬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화기 문학입니다. 개화기 문학은 1800년대 후반 어떤 그 격동의 역사 시기의 문학을 말하는데요. 이 시기 문학은 갈래별로 첫 번째 개화가사 그리고 창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개화가사는요 종래에 이제 가사라는 문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래의 그 가사 형식에다가 가사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고전문학사 시간에 하겠지만 3, 4조 또는 4, 4조의 정형적인 음수를 갖는 문학 양식이에요. 근데 이런 종래의 어떤 가사의 정형화된 형식에다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어떤 그 애국이나 계몽 등 시대적인 내용을 담은 것, 이걸 개화가사라고 해요. 형식은 전통적인 가사 형식을 그대로 갖고 오되 내용만 애국계몽, 개화의 내용을 담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사 형식의 애국, 자주 독립, 문명개화, 부국강명 등과 관계된 내용을 담아낸 갈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창가입니다. 창가는 앞서 이 개화가사가 전통적인 가사 형식을 고수한 반면 이 창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가사 형식에서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악곡, 창가는 전통 가사 양식을 탈피하고 서양식 악곡을 담아냈어요. 여기에다 내용은 이제 앞선 시기 그 가사, 즉 개화가사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바로 계몽이나 개화의 내용을 담아냈다. 또는 신교육의 필요성 역설, 이런 것들을 창가라고 합니다. 개화가사나 창가는 문학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신채시입니다. 첫 번째 개화가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 창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것에 비해서 문학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이제 신채시입니다. 개화기에 가장 문학적인 비중이 높다. 신채시. 신채시는 정형시, 종래의 전통적 정형시에서 정형시의 어떤 형식성, 형식적 외형률, 정형시의 형식적 외형률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완전하게 탈피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탈피 시도를 했다는 것에 어떤 초점이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역시 어떤 신교육, 신문물, 신사상 등을 어떤 예찬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신채시도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따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학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신소설입니다. 신소설은 종래의 그 고전소설이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이 있어요. 즉, 고전소설이 근대소설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형태, 과도기의 어떤 교량적 형태의 소설을 우리는 신소설이라고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근대소설은 완전한 언문일치의 시대입니다. 언문일치의 추구가 근대소설이죠. 그 다음 반면 고전소설은 언문이체였죠. 그 다음에 근대소설은 인물이 근대적인 자아성을 지녔어요. 근대적인 자아성을 획득한 인물이죠. 반면 고전소설의 인물은 구시대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고전소설이 어떤 우연성, 사건의 어떤 우연성이 남발돼요. 이게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한계입니다. 하지만 근대소설은 사건의 필연성을 확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고전소설에서 근대소설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 형태의 소설을 뭐라고 한다? 신소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야기의 현실성이 높아지고 또 언어 자체가 일상성에 가까워졌습니다. 내용 또한 애국사상, 자유연애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고 인습과 미신타파를 주장하는 등 새로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인직의 혈의인후를 들 수 있는데 이 이인직의 혈의인후는 최초의 신소설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최병도가 탐관오리 어떤 그 횡포 학정에 결국 희생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자녀가 그것을 복수하는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이인직의 혈의인후입니다. 최초의 신소설이다라는 점에 어떤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안국선의 금수회의로, 금수가 뭡니까 여러분? 금수, 동물이겠죠. 주요 동물들이 등장해서 인간의 횡포를 비판하는 우화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해조의 자유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신소설에는 이해조의 각색 신소설이 또 유명해요. 신소설 작가의 두 명 하면 이인직하고 이해조인데요. 이인직하면 최초의 신소설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원각사에서 신국으로 공연된 은세계라는 작품을 창작한 뭐 대표적인 어떤 작가입니다. 신소설 작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작가가 이해조인데요. 이해조의 신소설 중에 각색 신소설이 있습니다. 춘향전을 각색한 옥중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옥, 감옥, 중, 가운데, 감옥 가운데 핀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심청전을 각색한 강, 상, 련입니다. 강 위에 핀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또 흥부전을 각색한
연의 각, 연은 제비고요. 각은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끼전을 각색한 토의 간이라는 각색 신소설로 유명합니다. 이상 신소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1910년대 문학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10년대) 먼저 시입니다. 신체 시보다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내적인 리듬을 중시한 본격적인 자유시의 시대가 도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유시 주연의 불놀이가 발표됐고, 그 다음 김억의 봄날은 간다 같은 작품도 이 시기의 작품이 됐습니다. 발표된 자유시입니다. 김억은 김소월님의 스승으로 유명합니다. (1910년대는) 최초의 자유시의 문학이 탄생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소설입니다. 소설은 개화기 문학의 특성이 약해지고 서구 근대 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근대 소설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계몽주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최남선과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문학하면 최남선, 이광수를 줄 수 있다. 소설에서는 이광수, 시에서는 최남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문학을 우매한 민족을 계몽하기 위한 어떤 시혜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이광수와 최남선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최초의 현대소설은 이광수의 무정부터를 어떤 기점으로 삼는데요. 1917년 대한 매일신보에 연재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문학 특징하면 1910년대입니다. 2인 문단 시대다. 이광수, 최남선 시대, 즉 2인 문단 시대라는 특징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계몽주의 시대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근대 문학의 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근대시, 최초의 근대 소설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상 1910년대 문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1920년대 문학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요, 먼저 시입니다. 3.1운동 실패로 인한 암울한 정서가 주조를 이룬 감상적 낭만주의 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 현실을 담아낸 경향시, 경향시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경향문학, 즉 이 경향시 또는 경향주의 문학이라는데 이건 계급주의 문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급주의 시, 계급주의 소설 등 이런 계급 사상을 담아낸 문학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1920년대 문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1운동 실패로 인한 감상적 낭만주의, 그리고 계급주의 시대. 그 다음 전통적 정서를 계승한 민요적 서정시가 또 쓰여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죠. 김소월의 민요시. 이렇게 시적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상적 낭만주의, 그 다음 계급주의 시, 그리고 김소월의 민요시가 주를 이루었다. 그 다음 민족주의 문학운동의 일환으로 시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최남선의 108번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조집이에요.
그 다음 최초의 근대적 장편 서사시인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소설입니다. 소설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려는 자연주의 경향의 소설과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기술한 사실주의 경향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즉 현실 비판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현실을 비판한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써졌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말씀드리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은 작품들, 인력거꾼인 김첨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죽어가는 아내의 병을 고칠 만한 약한 척 사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 현실을 그린 작품입니다. 다음은 김동인의 감자 같은 작품, 저영택의 화수분 같은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대표적인 자연주의 또는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화수분. 그 다음 근대적 소설 문체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경향소설, 즉 계급주의 소설들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럼 1920년대 문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사실주의 시대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주의라는 것은 현실을 냉철하게 파헤치고 고발하는 문예 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10년대가 계몽주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0년대는 사실주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기는 계급주의 문학의 시대입니다. 즉 러시아를 통해서 계급주의 사상이 소개되고 우리 문학에도 이런 계급주의가 퍼져서 계급주의 또는 경향파라고 하거든요. 계급주의 문학이 소개된 시기다. 그러면서 이 계급주의 문학이 등장하니까 반대편에 또 이제 민족주의 문학이 등장해요. 계급주의 문학과 반대편에 민족주의 문학이 등장합니다. 즉 그래서 계급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적 대립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급주의는 어떤 좌파 문학이고요, 민족주의는 우파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좌우 이념 간 갈등이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는 문학의 다변화입니다. 1910년대 문학이 2인 문단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는 문학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 많은 작가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김소월 같은 시인, 그리고 한용운 같은 시인들이 활동하고, 소설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현진건, 김동인, 전영택 같은 작가들이 활동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1920년대 문학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엔 1930년대 문학 되겠습니다. 1930년대 문학 먼저 시입니다. 카프, 즉 계급주의 문학의 해체 이후 순수 문학파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계급주의 문학 해체, 그리고 순수 문학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 활동했던 순수 문학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파가 이제 시문학파인데요. 시문학파는 언어적인 감각과 문학의 순수성을 중심으로 순수 문학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근대적 도시적 감성을 중시한 모더니즘 시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초현실주의 경향의 시가 창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생명파시가 등장했습니다. 6번 농촌 생활을 주제로 삼아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전원시가 창작되기도 했습니다. 7번 또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청록파시가 다수 창작됐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시는요 순수시입니다. 순수문학 시대. 그래서 시문학파, 김영랑, 박용철 같은 시인들이 시문학파였습니다. 언어적 감각을 특히 중시했던 작가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주집합니다. 근대적, 도시적 감각을 중시한 시인들을 말하는데요. 김기림, 그리고 김광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명파라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근원적 인식을 탐구하는 유파들을 말하는데요. 서정주, 유치환 같은 시인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원시, 신석정, 김동명 같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 청록파 시인들입니다. 청록파 시인은 1939년 문장이라는 잡지를 통해 등단된 공통의 어떤 시적 경향을 보이는 시인들을 말하는데요. 자, 박목월, 박두진, 그리고 조지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의 어떤 다변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1930년대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설입니다. 1930년대 소설 문학의 특징은요, 도시의 세태와 농촌 현실을 다룬 소설이 다수 창작됐습니다. 그래서 자, 소설도 세태 소설, 세태소설은 뭐 박태환 같은 작품들, 박태원의 천변풍경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설, 이무영, 이광수, 심훈 같은 작가가 농촌소설을 썼던 작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 내면 심리를 다룬 실험적 경향의 소설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걸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이상입니다. 이상의 날개가 바로 초현실주의 또는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소설이 창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소설 작가는 이광수, 그리고 김동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박종화 같은 작가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해서 30년대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는 바로 일제의 사상적, 문학적 탄압이 고조되면서 언론과 문학의 자유를 침해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주의 문학이 퇴주합니다. 사실주의, 그리고 계급주의 문학이 퇴주한 시기. 자, 여러분, 사실주의와 계급주의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문학은 어떻게 흘러간다? 순수문학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순수문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순수시와 다양한 소설적,
경향을 보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1940년대 문학입니다. (1940년대) 시는 해방 이전까지를 말하는데요. 문학의 암흑기였습니다. 한국 문학의 암흑기로 불리는 이 시기는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당시의 일간지, 문예지 등이 폐간된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이육사와 윤동주가 있습니다. 이육사는 남성적인 어조로 의지적 삶을 주로 형상화했고, 윤동주는 자아 성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식인의 고뇌를 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와 윤동주, 대표적인 저항문학이 탄생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육사의 광야, 절정, 꽃 같은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서시, 또 다른 고향, 쉽게 쓰여진 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을 맞이한 이후 사회는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앞서 1920년대 처음 시작된 이 민족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계급주의 진영의 사상적 대립이 30년대 일제의 가혹한 사상적 탄압으로 잠시 중지되었다가 40년대 들어서 해방 이후 다시 이 좌우익 간 극심한 이념 대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상성과 정치적 효용성을 중시한 계급 문학과 청록파를 중심으로 한 순수시를 통해 민족문학을 수립하고자 한 순수문학이 대립했던 시기입니다. 소설입니다.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을 계기로 변화된 현실을 그린 작품들이 다수 창작됐습니다. 소설에서 다루는 소재가 점점 확대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채만식의 작품들, 채만식의 논리이야기 같은 작품, 식민지 잔재 극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잃었던 고향으로의 회귀, 고향회귀 문제, 김동리의 혈거부족 같은 작품이 이 고향회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다뤄진 시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1940년대 문학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940년대는 좌우익의 이념 대립 심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초현실주의 경향을 보이는 시들이 많이 창작됐고요. 또는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식민의식 정리, 등 해방으로 인한 사회 문제 형상화, 해방되면서
나타난 어떤 사회 문제 등이 형상화된 시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40년대 문학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50년대 문학입니다. 이 시기는요, 6.25 전쟁의 영향으로 전쟁 체험과 연관된 현실 인식,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고민과 문명 비판, 현실 참여적 성격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전통적인 순수서정시의 개성을 모색하고 도시 문명을 소재로 시각적 이미지와 관념의 조화를 시도한 모더니즘 시를 창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설입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전쟁 상황에 놓인 인간의 삶과 의식이나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삶과 의식을 그린 소설, 즉 이런 계통의 소설을 전쟁 체험 소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 체험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극한 상황에서 인간 심리와 인간의 실존을 탐구한 소설들, 즉 실존주의 시라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의의를 탐구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소외된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소설들이 발표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1950년대 문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전쟁 체험, 형상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인간 존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간의 근원, 인간 존재에 깊이 천착한 실존주의 계열의 문학이 다수 창작된 시기, 그래서 실존주의 시대입니다. 전쟁 체험 형상화, 실존주의 시대,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60년대 시입니다. 이 시기시는요, 4.19와 또는 5.16의 어떤 역사적 격동의 시대를 산 시기인데요. 이런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삶의 문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김지하 같은 시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수한 서정을 토대로 시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경향 문학이 발표됐습니다. 세 번째,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고발하며 민중의 정서를 반영하는 현실 참여 계통의 시, 이런 참여시 작품들이 다수 발표된 시기인데요. 대표적인 작가는 김수영, 김수영의 눈, 그 다음에 김수영의 풀, 김수영의 폭포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대표적인 현실 참여 작가입니다. 현실 참여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수영 말고 또 이 시기 활동했던 시인이 현실 참여 시인으로 신동엽 같은 시인, 또 신경림 같은 시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신동엽, 신경림, 김수영. 그 다음 5.16의 역사적 체험 형상화, 김지하 같은 시인들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1960년대 소설입니다. 도시 속에서 고독과 소외를 느끼는 개인의 내면이 소설의 주된 탐구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인간 문제를 그린 작품들,
이게 60년대 문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모티브, 즉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작품이 있죠. 작가는 김승옥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 서울 1964년 겨울이 갖는 어떤 메시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서울이겠습니까? 즉 서울은 인간 소외가 발생했던 가장 대표적인 산업화의 중심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산업화의 중심지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1964년일까요? 1964년은 경제개발 5호 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모든 어떤 그 국가정책과 그 어떤 삶의 가치가 오직 경제 논리로 돌아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다. 그래서 경제 논리에 의하면 결국 인간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 즉 부속품 정도로 취급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은 가장 어떤 극심한 고통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외된 인간 문제를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와 시대와 계절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분단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전쟁의 상흔을 다룬 작품이 다수 창작됐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점이 확보되면서 맹목적인 반공의식에서 벗어나 분단 문제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전쟁의 비극성을 그린 작품, 즉 전쟁의 상흔을 다룬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면 황순원 작가입니다. 여러분. 자, 황순원의 학 같은 작품,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맹목적인 반공의식에서 벗어나 분단 문제를 중립적으로 바라본 작가 하면 바로 최인훈입니다.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 시기의 어떤 작품들은 반공 이데올로기 접근법을 사용해서 북한은 나쁜 쪽, 그렇죠? 반대로 남한은 좋은 쪽이라는 어떤 그 이분법적 사고가 거의 대부분 소설의 중심이었는데, 이 최인훈의 광장은 남과 북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즉 광장과 밀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광장은 개방적 사회를 바랍니다, 여러분. 밀실은 폐쇄적 사회를 말하고요. 그래서 당시 북한 사회는 모든 것이 오픈된 일체의 개인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중시하지 않는 사회적 삶, 도구적 삶만 필요한 광장, 즉 북한 사회는 광장이라고 비판합니다.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반면 당시 남한 사회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내밀한 삶만 중시되고 사회적 삶, 이런 어떤 공동체적 가치는 철저히 부정되죠. 그래서 남한 사회는 밀실로 어떤 포장이 됩니다. 광장을 북한, 밀실을 남한. 따라서 결국 진정한 여러분 그 바람직한 삶은 개방적 삶, 즉 사회적 삶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 삶, 개인의 내밀한 삶도 보장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겠죠.
결국은 이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는 삶이 바람직한 삶임을 던져서 사회에 어떤 그 큰 메시지를 준 작품이 바로 이 광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다수 발표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박경리의 불신시대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부조리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상 1960년대 시와 소설, 문학 정리였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문학입니다. 이 시기 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도시 빈민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다수 발표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같은 작품들, 자연적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산업화의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에 대한 소망을 다룬 민중문학이 다수 발표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전통적 시점을 다룬 작품과 모더니즘 경향의 작품들도 꾸준히 발표됐습니다. 이상 1970년대 시의 경향이었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소설 문학입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어촌의 어떤 해체, 그리고 도시 인구 급증에 의한 농촌 문제 형상화, 도시 빈민 문제, 노동 문제 등의 다수 사회 현실을 다룬 작품들이 발표됐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농촌 문제, 농촌 해체 문제,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그린 작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도시 빈민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세희 선생님이 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특히 이 작품에서 난쟁이는 바로 이제 소시민이 되겠죠, 그죠? 도시 빈민적 삶을 사는 소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쏘아올린 작은 공은 결국 어떤 작은 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삶의 희망. 난쟁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난쟁이가 사는 공간이 이제 바로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시적 소시민은 작은 어떤 그 낙원, 작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어떤 작은 행복과 작은 낙원도 없는 도시적 삶이 결국은 어떤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제목, 이 어떤 그 공간적 배경은 사실은 난쟁이가 처한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즉 반어적인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198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노동문학이 발전했습니다. 박노해 시인 같은 작품, 시인의 작품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외에도 리얼리즘 경향의 작품들, 모더니즘 경향의 작품들, 전통적 서정을 추구한 작품들이 꾸준히 발표됐습니다. 대표적 가가 서정유 시인 같은 작품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설입니다. 1970년대에 이어서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발표됐고, 전통적 소설 양식에서 벗어난 형식적 소설들이 많이 창작된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화기부터 1980년대 문학까지 시기별로 작품 경향과 대표적인 작가, 작품 목록 등을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어떤 시기는 1920년대와 30년대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20년대와 30년대 문학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은 카프, 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단체가 조직되고 카프 조직되면서 카프의 계급주의 문학이 소개되는 시기입니다. 계급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파, 즉 민족주의 진영. 그래서 카프의 계급주의 사상이 소개되고 민족주의와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이 시기는 사실주의 문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비극적인 시대 현실을 파헤친 사실주의 시대 문학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10년대가 이광수, 최남선의 2인 문단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문예지가 만들어지면서 다인 문단 시대, 즉 다수의 문인이 활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 하면, 자, 시는 이 시기는 김소월, 한용운. 을 들 수 있고요. 소설은 김동인, 전영택 같은 작가, 그리고 현진건 같은 작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문학의 시대입니다. 30년대는 일제의 군국주의적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내에서 일체의 어떤 사상적, 문학적 자유가 통일됩니다. 그러면서 순수 문학의 시대가 도래됩니다. 계급주의 문학이 퇴조하죠. 사상을 통제당하면서 계급주의의 퇴조, 주의와 사실주의 문학의 퇴조입니다. 퇴조. 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학은 어떻게 흘러간다? 결국 순수 문학으로 흘러간다. 순수 문학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 시와 소설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시는 시문학파, 생명파, 주지파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시문학파 김영랑, 자, 생명파 서정주, 유치환, 주지파 김광균 같은 시인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파가 활동했던 시기다. 그 다음 소설 하면 도시적 세태 소설, 그 다음에 농촌 소설, 그리고 채만식의 풍자 소설, 김유정의 해학 소설, 그 다음 역사 소설 등 다양한 소설 문학이 발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태소설 작가 하면 박태원의 천변풍경 또는 소설과 구보시의 일일 같은 작품 들 수 있고요. 농촌 작가 하면 김정한의 사촌 같은 작품, 농촌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입니다. 그
그다음 풍자 작가 하면 최만식의 치숙, 태평천하 같은 작품 들 수 있고요. 해학적인 해학 문체의 작가 하면 김유정입니다.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이 대표적입니다. 그다음 역사 소설 작가 하면 뭐 김동인, 또 박종화, 그리고 이광수 같은 작품을 이광수 작가의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와 소설의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시기 바로 1930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두 시기에 대해서 꼭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학사 총 내용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자, 문학의 시대 구분과 문학의 어떤 특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다음 시간 문학 비평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